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1교과 사회복지 정책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교시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3교시가 체력이 최하한선으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점심 이후에 졸리는 상태, 체력 관리가 좀 배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멍한 상태에서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자꾸 체력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막판 그 세 과목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체력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력에서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함정이 있는가, 어떻게 함정을 파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모그란트라고 해서 현재 우리는 이제 그 아동수당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아동수당이 현재 있는데, 자, 사회수당 운영 효율성이 높다. 그렇죠. 현금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높다.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내가 5세 이하의 자녀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사회적 적절성이라고는 보통 생존권의 개념, 인간답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부가적인 어떤 소득 보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여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현 정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공부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적다. 공공부조는 일 안 해도 먹을 건 주는데 하다 보니까 일을 해서 자립자족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큽니다만은 사회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재원에는 공공재원,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 비용이 있고, 또 민간재원으로서 사회 본인 일부 부담금이나 민간복지재원, 사회복지 공동모금 등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본인 이용료,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 재분배에 역진적이다. 그렇죠?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기본적으로 내도록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야 별다른 의미 없이 그 돈을 지급을 하겠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뚝뚝 띄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진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서는 바로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용자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번과 연결시킴으로써 5번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2번과 연결시켜서 4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소득 재분배에는 수직적, 수평적, 단기적, 장기적, 또 그런가 하면은 세대 내, 세대 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공공부조는 분명히 수직적 재분배죠. 부자로부터 빈자예로의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적, 기억번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옳은 것을 모두 그래서 기억번. 답은 2번, 4번, 5번이지 않겠습니까? 세대 내 재분배. 개인연금은 내가 내 적립금으로 내가 내 노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후대나 넌 노인 세대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건 세대 내 재분배. 니은 돈 맞는 거지요. 2번은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아동수당. 그렇죠. 수평적 재분배. 그래서 아동수당. 내 애가 어렸을 때는 내가 아동수당을 타지만 내 애가 나이를 먹던 내 세금 중에 일부를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에게 또 밀어줌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 좋고, 세대 간 재분배,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일부는 바로 세대 간 재분배의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이렇게 해서 하되 통합징수하고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세대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 세대의 건강보장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세대 간 재분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에는 범주적 보조금, 카테고리컬, 그리고 총액 또는 포괄 보조금, 또 그 외에 일반 교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범주적은 또 그란트가 나와 있죠. 카테고리컬 범주적 보조금. 첫 번째 먼저 일반 보조금이 나왔군요. 일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조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역 주민의 수에 맞추어서 일괄 금액만 지급할 뿐이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그 사업을 어떻게 세부 사업으로 나눌 것이며 세부 사업 분할하는 데서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실질적인 실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교부금이 되겠어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 교부 보조금,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역 간 재정격차 좋습니다. 그다음에 범주적 보조금, 카테고리컬 그란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건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죠. 복지 서비스의 전국적 동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사업의 결정도, 사업의 세분화된 사업별 예산의 배정까지도 모두 중앙정부에서 딱 판을 짠 다음에 지방정부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돈을 내려보낼 건데 이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OX만 결정을 하고 요구합니다. O 하면 내려보내는 것이고 X 그러면 내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뭐 받지 않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전국적 이런 통일성이나 보편성을 도모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중앙정부가 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범주적 보조금, 조건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주적 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조건부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서 우리가 이만큼 몇 퍼센트를 낼 테니까 너도 몇 퍼센트를 지방 자금으로 내라 라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힘든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더 심화된 종래에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또는 재량권의 범위 순서만 가지고 출제를 했지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도 출제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국민의 지역사회를 보장한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의 원칙으로 한다. 능력에 비례한. 이건 능력과 욕구에 비례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능력과 욕구에 따른 비례라는 단어 자체도 위험합니다. 비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능력에 비례한이라기보다는 능력과 욕구를 고려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여기서는 가장 불편한 답은 바로 능력에 비례한, 그러니까 능력과 욕구를 고려한 배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정책 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결정 이론은 이상적 모형으로 합리 모형, 현실적 모형으로 기타 만족 또는 점증 또는 혼합 또는 최적 또는 쓰레기통 이런 모형 등을 쭉 설명하는데 합리 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합리 모형, 이득의 이상 모형이지요. 호남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조직화된 무정부가 나오면 쓰레기통 모형인 것이고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 또는 절대적 합리성 플러스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종합적 합리성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최유적 모형, 체계적,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유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 체계론적 시각으로 최유적 모형 찾아보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시적, 질적, 정책 결정 모형을 들어오가 제시한 최유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만족 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만족 모형이 되겠어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점증 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부분적이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이런 표현으로 이룬다. 보는 것은 바로 점증 모형, 린드브룸과 일다브스키가 제정하는 거죠.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여기는 워낙 2번이 적나라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강점은 자, 공공부조는 특히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굳이 쓸데없는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낭비한다거나 중복된 급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높은 비용 효과성. 말을 바꿨군요. 높은 비용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효율. 그래서 비용 효과 또는 비용 편익 이렇게 하는데 일단 효율성의 개념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근로동기, 공공부조는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죠. 재정 예측은 전면 불가능합니다. 또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공부조는 철저한 조사,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소수에게만 낮은 수급률이어야 되겠죠. 낮은 수급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1번 높은 비용 효과성, 1번 높은 비용 편익성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로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 아니죠.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틀린 거죠. 옳은 것도 잡고 있군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 일정 법정 비율을 충족한 사람은 희망키움통장,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로서 법정 비율을 채운 사람은 희망키움통장 2 이런 의해서 소위 법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마이잡이죠. 내일은 투마로우 개념이 아니라 마이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자산형성, 소위 그렇죠. 자산형성, 개인발달 지원계좌에 의한 자산형성 지원사 받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 등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틀린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숙인도 의료급여법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숙인은 1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1종입니다. 노숙인.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아주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법률적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제도상으로 실제 운영할 때에는 교육급여는 분명히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하자가 있는 정답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 중에 옳은 것.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이 나면 2번과 5번 중에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요. 9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내년에 분명히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 2018년도 기초연금과
2018년도 장애인연금은 법률로 정확하게 25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에 대한 개정을 좀 더 빨리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하겠다 해서 연말에 기초연금을 30만 원 선으로 옮기겠다고 이미 공공위에 발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만한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여기라면서 기초연금도 출제 범위가 되지만 또한 근로장려금 제도도 역시 조기 개정을 하겠다 해서 근로장려금도 연말에 바뀌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적에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환급 제도의 일종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 근로장려금은 워킹푸어,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근자에 뭐도 포함돼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 세금도 낼 만큼도 벌지 못한다면 최소한 세금을 낼 만큼 정도는 되게끔 달은 안 채워주죠. 달은 안 채워주고 세금을 낼 정도의 기준선이 될 만큼은 소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18년도로 봐서는 85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세 환급 제도. 그렇기 때문에 인컴텍스, 소득세는 징수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급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거꾸로 된 소득세 해서 부의소득세 NIT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급여 신청 접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 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한다. 자격 기준은 세 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구 요건에서 배우자가 있느냐, 부양자녀가 있느냐, 또 이제 연령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가구 요건, 그리고 부부 합산 총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 세 가지에 의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부양부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으로 2006년부터 아니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근로장려금은 미국에서 1970년대 시작됐던 것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그걸 받아들여서 적용한 겁니다. 전파이론, 확산이론이죠. 그다음에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그렇죠.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그렇습니다. 6회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당연 지정제의 법률 규정이 있는데 바로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6번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치료 못합니다. 라고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죠.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기관이 지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임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시에 의해서 매년 발표가 되지요. 매년 발표가 되는 것이지 기관이 그때그때 자기 맘대로 임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린 거죠.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1977년에 의료보장이 처음 의료보험으로 시작될 때 조합주의, 다자보험자주의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됐죠. 옛날에는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냥 건강보험 하나로 이렇게 해서 단일보험자주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포괄수가제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하나에 시행하였다. 그래서 이 연도는 지금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의 운영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포괄수가제를 가미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야 이거? 와, 옳지 않은 거군요. 옳지 않은 거. 여기 의료기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평, 실업급여. 당연히 취업자의 입장에서 소위 실업급여 보험료를 낸 사람은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물론 누구나 그건 아니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보한 자로 이런 대안은 있지만 어떤 형평성, 기여한 바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거에 적용이 됩니다. 적절성, 인간답게 생존권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적절성은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장 수준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평등, 여성고용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것은 기회평등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최저생활보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여러 번 강조했죠.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0에서 12세, 즉 임산부부터 초등학교 단계까지 12살이 넘어도 초등학생이면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성장 발달과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 공평한 공평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복지국가 형성, 거기 보면 독일의 재해보험법, 보통 우리가 노동자 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는 재정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과 똑같이 누가 낸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은 틀린 거지요. 기억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뭐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영국의 국민보험법, 1911년에 나왔던 영국의 최초의 국민보험이 사회보험이자 최초의 실업보험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니은번은 맞는 거지. 니은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5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3번과 4번이네요.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 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틀린 거지요. 1929년 세계대 공황으로 1930년부터 뉴딜, 뉴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을 경제적 기초로 하는 경제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급 중시에서 이제는 수요 중심으로, 때문에 이건 디귿번은 틀린 거, 총공급이 아니라 수요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정록 동맹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 역사서를 보기로 하고, 어떤 기역번은 노사가 반반씩보다는 틀린 거고, 디귿번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는 점에 틀린 거지요. 배경은 니은번과 리을번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옳지 않은 것은 확산이론, 전파이론이라고 하죠.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하는 건데,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안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료보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모이론, 일명 사회통제론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렇죠? 소수 엘리트에 의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 되겠어요.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이념을 막론하고 복지 수준이 거의 유사한 정도로 유사한 방향으로 나간다. 마치 약속한 듯이 어느 한 곳에 수렴되듯이, 수렴이론 또는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이론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3번이 되겠어요.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에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정책이란 다양한 무수히 많은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양심 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국가를 통한 자선활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 유형은 참 많지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조지와 일딩은 복지국가를 개정하기 1994년 개정하기 전에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유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조지와 일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원칙은 반집합주의처럼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말해서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선에서 조건부지만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해서 실용주의 노선, 인도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지와 율딩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인지한다. 조건부지만 이건 만족이 되겠습니다. 이렌스키와 르보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인데 제도적 모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신청을 받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도적 모형.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자녀적 모형이 되겠어요.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미슈라는 복지국가를 분화된 또는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통합된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나누는데 여기는 미슈라는 분화적 복지국가였군요. 경제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 형태로 제도화를 추구한다. 사회적 협력 형태로 제도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통합된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되겠어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됩니다.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티트머스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그리고 자녀적 모형. 맞은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처럼 쓰되 그의 중간 모형으로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있죠.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자. 자, 이것은 제도적 재분배 모형입니다. 틀린 거지요. 여기는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은 시장 기재 내에서 기여한 바에 따라 급여를 차등 있게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이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니스와 딜트는 적극적 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적극적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서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이건 사회복지국가를 말합니다. 유럽형의 사회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국가는 경기 침체 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본가를 위하여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희상을 위하여 개입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적극적 국가 미국형입니다. 틀린 거 이건 사회복지국가를 말합니다. 답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지와 율딩은 틀린 것이 없지요.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탈상품화, 또 사회계층, 나는 1997년에는 탈가족화 이런 등등의 기준을 잡아서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시장 맹신주의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스티그마를 정략적으로 사용한다. 공공부조 정책을 선호한다. 최소의 지원을 한다. 최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준다. 해서 공공부조에 초점을 둡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이것은 자유주의가 되겠어요. 보수주의는 직종에 따라서 직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되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시장에 대한 기여도죠. 또한 국가의 개입, 사회 시스템이죠. 사회적 안전망의 결합을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수주의, 조합주의가 되겠어요. 이건 자유주의가 돼요. 보수주의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소득의 위치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완전 차등 작출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책임으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번 사람은 조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때는 많이 냈던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아가고 조금 냈던 사람은 조금 받아가서 자기의 노후 생활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가 좀 제2차 안전망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는 맞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유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뭐 따지는데 사회적 배제는 빈곤,
박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빈곤이나 박탈은 정태적 개념이죠. 돈이 없다,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가난 또는 기회가 없다, 박탈 이런 건데 이런 정태적 개념으로서 단편적이면서 정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빈곤 박탈에 대비해서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프랑스 사회당 정부에서 나왔던 이런 용어로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면적 다차원적 분석을 하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리한 것을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적 요인으로는 가족적 요인으로는 이런 다양한 변인으로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가난은 나에게 지금 어떠한 아픔을 주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교육적으로는 어떠한 아픔을 주고 있는가를 다면적 다차원적 동태적으로 분석한 개념이 사회적 배제가 되겠어요. 이건 맞는 것이 되겠어요. 기억번 들어가야 되겠지요. 1번 2번이 답이 되겠네. 1번, 2번 답이네요.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수, 전체 구성원 대비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 수의 비율을 가지고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곤선 이하 사람들 간의 소득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죠. 기억 들어가는데 니은 건 없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의 함정을 봤군요. 3교시에 함정 나왔네요.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인 자라는 거죠. 생계급여는 30%, 법정 비율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여기는 기준 평균소득이라고 함정을 팠네요.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고 상대적 빈곤은 박탈 지표 방식과 소득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디귿도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답은 기억번과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번과 리을번. 디귿번의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할 적에 노렌치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쭉 설명했습니다. 노렌치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까지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불평등이거든요. 때문에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에 비해서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고 구별을 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 누적액을 상위 20%로 나눠보기 때문에 0에서 2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0에서 2까지 분포인데 2에 가까우면 갈수록 평등한. 이것 기억번 틀린 거지요. 기억번 틀린 겁니다. 답은 2번과 3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위 개수는 노렌치 곡선의 수치화를 말하는데 세모분의 처진 면적 불평등도가 이걸 말합니다.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데 범위는 0에서 1로 되어 있고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틀린 거지. 답은 보나마나 3번이네요.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로 나눈 것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1에서 무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불평등하지요. 자, 이거는 기본 개념. 디귿번은 맞는 거죠. 노렌치 곡선이 45도 선과 일치하면 노렌치 곡선의 이것은 완전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평등하다. 답은 디귿번과 니을번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서구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이 말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흐름 1980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규제화나 민영화 나와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길, 그다음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시장 논리로 전환되다 보니까 확대되었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겠네요. 복지유, 투자, 생산적 성격 강조, 복지유, 투자, 생산적 성격 강조, 특히 사유자원에 대한 투자 강조하고 있지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이나 특히 미국 네이거노믹스에 나오는 신연방주의의 모습을 여기는 신연방주의 여기 시노동은 스칸디나비아의 길 이런 것을 쭉 설명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급여 그러면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 권력 이런 등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 달성 효과적이다.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물급여. 그 다음에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바우처. 현금급여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나 정책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현금급여에 비해 함정을 받죠.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높은 것은 즉 소비자 주권이나 자기결정권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급여고 그 다음에 목적 범위지만 바우처고 현물급여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소비자 주권이 없는 거지요. 현물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은 높습니다. 틀린 거지요.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현물급여에 비해서도 현금급여처럼 쓰고 그리고 재원을 클라이언트에 직접 제공하다 보니까 소비자 주권이 높아졌어요. 그런 소비자 주권을 확보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우리 매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 시장 경쟁이 유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끌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서도 4번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답은 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지요.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우리가 보면 일반 조세라고 하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그 일반 조세는 누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운영의 보편성이나 일반성과 같은 장점 이외에도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성 조세는 내가 내 돈 모아놨다가 쓰는 적립방식, 수정이지만 적립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다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특징,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 소득의 상한선 제도가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아니죠.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겁니다. 뭐 2번과 3번은 가만히 보면 조세와는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겁니다. 2번과 3번이 뭐 앞뒤로 바뀌어서 그랬군요.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죠? 아닙니다.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와 같은 성격, 그 목적을 가지고 징수해서 맞아요. 세금처럼 징수해서 그 목적 범위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추정된 부담 능력은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 소득에 따라 차등 약출하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득에 따라 그래서 증명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 옳은 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영국의 신빈민법, 개정구빈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건 단답으로 수업 시간에 딱 말한 거지요.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중에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점을 가진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되겠지. 뭐 설명은 없이 없네. 답은 4번이 나와 있죠. 열등처우의 원칙이 공통점. 뭐 이런 시간에 다 설명을 받았을 겁니다. 2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번에 나와 있는데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는 병역 6개월 이상 근무 시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 중에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해서 가입을 받아줄 수 있고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틀린 거죠. 출산 크레디트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두 채는 12개월, 세 채부터는 18개월씩 상한선 50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1995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보조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보조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60, 61, 62, 63, 64, 65세 미만까지 5년간은 기본연금액만 법률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렇게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65세가 되면 전체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기본연금액 전체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입니다. 군복무자에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하라. 이건 뭐 기본이네요.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방의 의무지기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르면 참 이것을 기다렸던 것은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산재보험 이론에는 배당책임 이론은 이제 행정법에서 다뤄지는 거고 사회적 타협 이론, 산업위협 이론,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회적 타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협 이론은 고용주 즉 사업주와 피용자 근로자는 희생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론이 사회적 타협 이론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는데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법정, 변호사 비용 등이 들게 되는데 그걸 줄일 수가 있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또 사업주도 바로 법정제도 근로자와 똑같이 변호사를 사야 한다는 비용과 만약에 더 나가서 재판에서 졌을 때 물어야 될 그 비용이 너무 큰데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 산재보험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타협 이론이고 그다음에 산업위험 이론이라고 해서는 산재비용은 결국에 사업자들은 산재비용은 결국에 생산비용에 다 덧붙여서 소비자 구매자들로부터 다 그것을 징수하게 될 건데 굳이 이 산재비용에 드는 비용을 피재 근로자들에게까지 미리 예상해서 거둘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 된다? 사업주 단독 부담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사업주가 지금 희생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거기 나오는 소위 산업위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산재보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꾸 산재보상이면 그것은 기업의 위험을 야기하고 또 근로자에게도 개인적 위험을 야기하니까 자꾸 그것은 결국에 산재 위험의 발생 비율을 자꾸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서는 기업의 경제적 비용 또 개인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오는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 이론에는 사회적 타협 이론 또 산업위험 이론, 또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이 있다. 근데 여기는 뭐 착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안토넨과 시필러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모형과 해당 국가 연결을 바른 것은 자 이것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론 시간에 또 제 교재에서도 소홀히 했던 그냥 지나가는 영역이었는데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안토넨 시필러가 제시했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모형에는 보충주의 모형, 공공서비스 모형, 가족주의 모형, 시장 의존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충주의 모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은 누가 해야 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은 비영리 부문이 하고 국가는 단지 재정만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는 재정만 보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충주의 모형. 비영리 부문이 맡아야 된다. 그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맡되 지방정부가
말하자면 일괄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공공 서비스 모형으로 북유럽형입니다.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가족주의 모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옛날 모형입니다. 가족들이 알아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부양의무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촌의 범위,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가족. 이촌이라고는 뭐예요? 가족에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손자 외손자 또 그러면 형제 자매까지가 이촌 아닙니까? 전에는 조선시대가 되는 친족의 개념 아니야, 친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친족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가족이나 친족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구태의연한 전통적 모형, 유럽 대륙의 모형 이렇게 설명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어렵게 지금 IMF 사태로 거의 뭐 디폴트의 극한에 이르러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 의존 모형이 있는데 시장 의존 모형 그야말로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건 아니야. 국가는 극단 빈곤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사회 서비스의 문제는 각자 개인적 빈곤 간의 가게에서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시장 의존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충주의 모형은 유럽 대륙으로서 독일이라든지 또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소위 게르만 쪽이 이렇게 많은 쪽이 바로 보충주의입니다. 비영리 부문이 알아서 하되 국가는 좀 재정 지원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모형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걸로서 거기에는 북유럽, 스페인이나 뭐 노르웨이, 아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또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속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가족주의 모형, 가족주의는 오히려 스페인, 그리스 이건 세계가 다 바뀌었군요. 합리주의 모형은 없고 자단조사 시장 의존 모형 뭐 이것은 미국형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지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성향은 이렇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틀린 거지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여기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틀린 거지요.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리고 가족요양병원 간병비, 이 가족요양비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아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그리고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징수, 이게 잠깐만 말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한 줄, 내가 노트 정리할 때 세 줄로 썼잖아요. 통합징수하고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던 세 줄로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을 하게 되면 1등급은 갱신 이후 유효기간은 4년, 2, 3등급은 3년, 4, 5등급은 2년 뭐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기본 1년이어야 됩니다. 틀린 거죠.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율은 아니지요.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서 자 거기 보시면 어떤 답은 2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3교시 1영역의 정책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력 안배입니다. 체력 안배에서 체력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